안녕하세요. 손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잘 볼 줄 아시나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첫인상만 보고 분별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 자신이 불리할 때 바로 등 돌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좋겠죠. 오늘은 인생의 저력, 이 책을 읽어보려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맹자의 말을 인용해 인간관계에 대한 해답을 풀어놓습니다. 특히 맹자는 타인을 분별할 때 단 하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여다보았다고 하는데요.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도 맹자처럼 사람을 잘 알아보고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분별하는 방법, 지연. 편파적인 말을 들으면 상대가 감추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과장된 말을 들으면 상대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다.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들으면 상대가 얼마나 이치와 맞지 않는지 알 수 있고, 회피하기 위해 억지로 꾸며내는 말을 들으면 상대가 얼마나 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맹자, 공손추 상편. 논어의 맨 마지막 편에 나오는 한 구절로 나는 그 구절이 무척 인상 깊게 다가왔다. 바로 이 구절이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을 사귈 때 상대가 하는 말을 분별해서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언어는 한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표현되는 언어도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의 언어를 통해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생각과 목적을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과 욕망까지 꿰뚫어 볼 수 있다. 맹자 역시 말과 언어에 관한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눈 바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담화는 맹자 공손추 상편에 나오는 한 단락이다. 공손추가 맹자에게 물었다. 스승님께서는 타인의 말을 분별할 줄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맹자는 매우 인상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편파적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 알 수 있고 과장된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무엇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고 회피하기 위해 얼버무리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감추려는지 알 수 있다. 맹자는 위 네 가지 유형의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의 속내가 무엇인지 판단해냈다. 요컨대 한 사람의 언어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 그것이 언어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타인과 대화를 나눌 때 가능한 경계심을 유지한 채 상대의 진짜 생각을 파악하려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거짓말이나 주관적인 말에 이끌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심지어는 큰 손실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 독서 모임에는 수많은 온라인 판매업체와 오프라인 가맹점이 있다. 일부 업체와 가맹점주는 종종 내게 이런저런 의견을 건의한다. 물론 그중 아주 괜찮은 의견도 있지만 신중히 고민해서 분별을 해야 하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업체는 이 독서클럽의 온라인 콘텐츠가 너무 부실하다. 회원가입 유도 방식이 너무 단순하다. 이벤트가 너무 없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인내심을 갖고 이들이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들은 그 업체의 진짜 속마음인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나는 각각의 업체와 가맹점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자 이들을 관찰하고 연구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이들 업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는 우리가 자신들과의 파트너십을 포기할까봐 걱정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해당 업체 측에서 계속 이 사업을 이어나가 주었으면 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그랬더니 대화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실제로 내 방법이 그 업체가 건의한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업체도 자연히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의사결정은 타인의 언어에 간섭받기 쉽다. 사람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때 주로 외부로부터 얻는 정보를 근거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다르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다르다. 당연히 문제를 이해하는 시각에도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만일 자신이 직접 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다. 특히 회사를 관리할 때는 이 점을 더욱 주의해야 한다. 내가 만난 몇몇 회사 오너들은 유난히 듣기 좋은 말을 좋아했다. 상대가 달콤한 말들로 자신을 치켜 세워준 뒤 부탁할 말을 꺼내면 그들은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들은 상대가 그런 온갖 달콤한 말을 늘어놓은 배경에 다른 어떤 의도가 있지는 않을지,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은근슬쩍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과장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물론 타인의 진짜 속내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상대가 내뱉은 말뿐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거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회의 중 상사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상사가 고개를 계속 끄덕이며 좋아요, 좋아요. 누구씨의 아이디어 참 좋네요.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보죠. 앞으로 나도 그 부분은 신경 써서 볼게요. 라고 말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정작 상사의 눈빛은 매섭고 차가우며 당신을 쏘아보고 있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상사는 당신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 자신의 체면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여기고 불쾌감을 느낀 것이다. 어찌 보면 그 상사는 자신의 속마음을 눈빛으로 동의한다는 자신의 표현이 사실은 정반대의 의견을 담고 있음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다. 나는 복제 가능한 소통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누구나 일상에서 일하면서 나만의 생각과 욕구가 생긴다.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욕구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고 채울 방법을 외부에서 찾곤 한다. 그리고 그 욕구가 만족이 안 되면 우리는 불만스러운 감정을 겉으로 표현한다. 이때 입으로는 괜찮아요. 별로 안 중요해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 대답 역시 마음속 생각을 겉으로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다. 진정한 지연, 즉 말을 안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속 변화까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상대를 감지하는 비언어적 태도의 저력. 마음의 소리는 상대방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부터 이미 그의 마음 안에서 울리고 있던 소리다. 그러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 감정, 생각 등이 곧 그 사람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임을 기억해야 한다. SNS로 모든 소통이 진행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어렵다. 무미건조한 문자 몇 마디로 그 사람의 안녕이 실제인지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안녕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비언어적인 요소로 상대의 마음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상대의 눈빛, 목소리, 숨소리, 오늘따라 왠지 더욱더 굽어있는 듯한 뒷모습과 같은 것들은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지연이다. 천하를 얻기보다 힘든 사람의 마음. 공자께서는 나아갈 때는 예를 따르고 물러설 때는 의의를 따랐으며 벼슬을 얻고 못 얻고는 천명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옹저나 척환의 집에 묵으셨다면 이는 의와 천명을 부정하는 것이다. 맹자, 만장, 상편. 몇 년 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중국 드라마 잠복에는 이런 명대사가 나온다. 직접 듣는 것 말고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듣고도 믿을 수가 없소. 사실 이 말은 여씨 춘추 중 공자와 그의 제자 안회의 대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공자와 안회의 대화를 들어보자. 공자가 안회에게 이렇게 말했다. 믿는 것은 눈이지만 눈도 온전히 믿을 수가 없구나. 의지할 곳은 마음이지만 마음도 완전히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기억하거라. 사람을 안다는 것은 본디 쉽지 않은 일이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다. 공자가 탄식하며 말하길 사람은 자신의 눈은 믿지만 눈으로 본 것을 결코 믿지 못한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마음이지만 나의 마음 또한 완전히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러니 기억해 두거라.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는 알고 보면 고상한 사람은 없어. 다들 그런 척할 뿐이지. 라고 말하면서 타인의 품행까지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누구는 마음씨가 좋고 누구는 품성이 바르다고 말해도 믿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다. 이들의 마음 상태가 이토록 어둡고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까닭은 어쩌면 내면의 수양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나쁜 습성에 찌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어쩌면 자신이 만든 성격일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은 위선의 가면을 쓰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한다. 혹은 시기심이 강해서 남이 무언가를 성취하면 배 아파하고 남이 나보다 못할 때는 우월감을 느낀다. 하지만 정작 자기 주관은 없다. 또한 마음 상태가 불안정해서 약간의 힘든 일이나 좌절만 겪어도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무엇이 문제인지 되짚어보고 반성하지 않는다. 과거 만장은 맹자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만장이 맹자에게 말했다. 에휴, 들으셨습니까? 공자께서 위나라에 계셨던 해에 환관 옹저의 집에 머무르며 그 환관을 통해 위나라 왕을 만나려고 하셨답니다. 듣기에는 제 나라에 머물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제 나라 왕을 만나기 위해 제 나라 왕이 가장 총애하는 환관, 척환의 집에 머무셨다는군요. 사실 만장의 말 속에는 숨은 의미가 있다. 그는 맹자에게 보십시오. 공자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려던 것이다. 앞서 만장이 한 말의 뉘앙스를 보면 유독 떠오르는 유형의 사람이 있지 않은가. 남몰래 뒤에서 입방아를 찢는 사람들 말이다. 만장의 말에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일은 없었네. 그건 호사가들이 꾸며낸 이야기네. 당시 공자께서는 위나라의 현신 안수유의 집에 머무셨네. 당시 위나라 왕께서 총애하던 신하 미자하의 부인과 자로의 부인은 자매지간이었지. 미자하는 자로에게 공자께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도록 제안했네. 미자하는 공자가 자신의 집에 머물면 위나라 왕을 아련하는 것이 수월해질 테고 재상에 봉해지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 말했네. 그래서 자로는 미자하의 말을 공자께 전했지.
하지만 공자께서는 관직을 얻고 못 얻고는 하늘의 뜻에 달려 있으며 벼슬에 오를 때와 물러날 때나 예와 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여기셨네. 그런 분께서 옹저와 척환을 찾아가 문객을 자처하며 벼슬에 오를 기회를 얻으려 하셨겠나. 중국 정부 조직에는 여론 모니터링이라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 이는 조직 내 간부들에 대한 사회적 여론, 떠도는 소문, 동료 간의 정보 전달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다. 간부에 대한 평가는 수집한 1차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분석한 다음 진행한다. 이런 기능은 고대의 군왕들이 조정의 기강을 잡기 위해 누구나 여기저기서 들은 풍문을 왕에게 아뢰도록 한 전략과 비슷하다. 하지만 어쨌거나 오늘날 각 조직 및 부처에 이런 직능을 부여한 것은 올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초래하는 피해와 영향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짐작했으리라 본다. 삶을 변화시키는 긍정의 저력.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 역시 부정적인 정서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상대도 자신처럼 주변 탓만 하다 성장할 기회를 포기하게 만든다. 심지어는 자기 개인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 공자 역시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두고 소인배를 멀리했기 때문에 도덕과 정의에 따라 처신하려는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 이것이 맹자가 만장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긍정이다. 아무리 험난한 상황에 빠져 있어도 긍정의 언어로 기운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속이는 위선적 선행. 제나라 선비 중에서는 진중자가 가장 으뜸이기는 하나 어찌 진중자가 청렴하다고 할 수 있는가? 진중자가 추구하는 지조를 가지려면 지렁이가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맹자 등문공 하편. 고대 현인인 백의와 숙제에 관한 일화를 먼저 꺼내볼까 한다. 상나라 말기 백의와 숙제는 고죽국 왕의 두 아들이었다. 고죽국의 왕은 자신이 죽고 나면 숙제가 새로운 군왕이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고죽국 왕이 죽고 난 뒤 숙제는 왕위를 자신의 형 백의에게 넘겨주었다. 하나 백의는 왕위를 이어받고 싶지 않아 도망쳐버렸고 숙제 역시 마찬가지로 왕위에 오르고 싶지 않아 고향을 떠나기로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서백의 희창을 찾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희창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때마침 두 사람은 희창의 아들 무왕의 희발이 전차에 부친의 위패를 싣고 주왕을 정벌하러 가는 것을 목격했다. 백의와 숙제는 그 모습을 보고 무왕에게 말했다. 부친의 장례도 아직 치르지 않았는데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것은 불효입니다. 또한 신하의 신분으로 왕을 살해하는 것은 불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군인들이 화가 나 이 둘을 죽이려고 했다. 다행히 태공 강상이 나서서 이들을 변호해 준 덕에 두 사람은 풀려날 수 있었다. 후에 무왕이 천하를 평정하여 주나라를 세웠다. 하지만 백의와 숙제는 이를 수치로 생각하여 주나라의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 백의와 숙제는 수양산에 은거하며 고사리를 캐먹으며 연명하다 결국 굶어 죽었다.
후대인들은 백의와 숙제를 청렴결백하고 대쪽 같은 성품을 지닌 선비라고 부르며 이들이 가진 불굴의 기계를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지식인들은 백의와 숙제와 같은 행위를 전혀 추앙하지 않는다. 그들은 백의와 숙제는 지나치게 고집스럽고 기본적인 사회발전 규칙을 무시했으며 사회의 융화되기를 거부한 인물들이다. 두 사람의 이런 태도는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사실 지금도 청렴결백은 아주 훌륭한 성품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백의와 숙제처럼 지나치게 청렴결백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어떤 일이든 반드시 적당함이라는 선을 넘어 과하게 집착하면 화를 부른다. 매사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적절한 균형을 찾을 줄 안다면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면서 불필요한 걱정을 없앨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현이 되는 길이다. 과거 맹자는 제나라의 장군 광장과 청렴결백함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당시 제나라에는 진중자라는 청렴결백한 선비가 있었다. 진중자는 제나라 안에서도 아주 외진 산속에서 살았다. 한 번은 진중자가 사흘간 밥을 먹지 않아 배고픔에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다. 그때 우물가에 떨어진 자두 반쪽이 희미하게 보였다. 자두 반쪽은 이미 벌레가 절반은 먹어치운 모양새였다. 그는 서둘러 올라가 그 반쪽짜리 자두를 먹었다. 진중자는 그제야 서서히 기력을 찾았다. 광장은 그런 진중자가 청렴결백한 선비라고 생각했다. 맹자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제나라에 있는 이름난 선비들은 하나같이 부귀에 취해 명예와 이익을 쫓기 바쁩니다. 진중자의 그런 행실은 나 역시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울 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인즉 진중자는 대단한 사람이네. 나는 그의 사나이다운 모습을 존경하네. 라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맹자는 진중자의 그런 행실이 청렴결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진중자가 진짜로 가난해서 그렇게 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명문 가문 출신인데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녹전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진중자는 자신의 형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것을 혐오하여 제발로 산중에 들어간 것이다. 한 번은 진중자가 모친을 뵙기 위해 형님의 집을 찾았다. 모친은 거위를 잡아다 푹 삶은 뒤 그에게 대접했다. 그러나 진중자는 그 거위가 누군가 형에게 선물로 보낸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돌연 먹던 거위 고기를 모두 토해냈다. 누가 봐도 진중자는 백의와 숙제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맹자의 생각은 이랬다. 진중자가 현재 사는 집도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이고 그가 요즘 먹는 음식 역시 다른 사람이 길러서 수확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지은 사람도 자신이 먹는 식량을 제공한 사람도 반드시 성인일 것이라 여기는가? 만에 하나 자신이 사는 집이 혹은 먹고 있는 음식이 악당이나 강도의 손을 거친 것이라면 진중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맹자는 진중자의 행위는 위선적이다 못해 터무니없이 극단적이며 청렴함과 올곧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만일 이런 행위가 널리 퍼져 그와 같은 청렴을 실천하려면 사람들은 지렁이처럼 땅 위 진흙을 씹어먹거나 땅 아래 지하수를 마시며 살아야만 진정으로 청렴하고 고결한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맹자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축혀 세울 만한 사람도 아니며 본보기로 삼을 가치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명예와 인망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고상하고 청렴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런 모습은 유명무실한 허울일 뿐이다.
또한 타인에게 아무런 가치도 줄 수 없음은 물론 나 자신에게도 무의미한 행동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겉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되며 헛된 명성을 좇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반드시 그 사람이 해온 사업을 비롯해 일의 실적 또는 성취 결과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물론 사업을 일구고 일의 성과를 이뤄낸 사람은 모두가 적당한 선을 지키며 원칙과 신념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대단히 성공했지만 저급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많이 보았다. 따라서 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일과 사업의 결과물은 물론 그 사람의 인품과 도량, 기계까지 살펴봐야 한다.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일과 명성보다 그의 인품과 도량을 보는 것이 더 믿을만할 때가 있다. 사람은 평생 어떤 대단한 업적 하나 남기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좋은 인품, 넓은 도량, 사람과 일에 대한 확고한 소신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일수록 벗으로 삼아야 한다. 지나침과 부족함 사이 적당함이라는 저력. 현 시대의 우리 시선으로 보면 배기와 숙제, 그리고 진중자가 했던 모든 행동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더욱이 현대인이 본보기로 삼을 만한 행동도 아니다. 어쨌거나 사람은 개방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야 한다. 설령 청렴결백한 품성과 올곧은 기계를 원한다 해도 남들과는 다른 수준의 청렴함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소 자주 자신을 돌아보며 어떤 모습이 올바른 품행과 뚜렷한 소신을 갖춘 사람의 모습일지 성찰해야 한다. 오랜 친구를 만들기 위한 삼불 원칙. 나이가 많다고 상대를 업신여기지 않고 지위가 높다고 자랑하지 않으며 형제 중 부귀한 사람이 있음을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 벗을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덕을 벗삼는 것이니 내세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맹자 만장하편. 사람은 집에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밖에 나가면 친구에게 의지한다. 가족과 마찬가지로 친구는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이들이 친구를 사귈 때 사심, 즉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을 갖는다. 예를 들면 돈과 권력,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친구를 사귈 때는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개인의 이익과 욕심만을 좇는 마음으로는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없다. 설령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귀었다고 해도 그 관계는 대부분 피상적인 관계에 불과할 것이다. 상대방의 권세와 능력 모두 벗을 사귈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 이에 대해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벗을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덕을 사귀는 것이다. 이 말은 즉 벗을 사귈 때는 상대방의 인품과 심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함을 뜻한다. 이와 함께 맹자는 벗을 사귈 때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도 말했다. 첫째, 나이를 따지지 않고, 둘째, 지위나 신분을 따지지 않으며, 셋째, 집안의 배경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친구를 사귈 때 자신의 나이를 내세우며 남에게 대접받으려 하지 말 것이며 자신의 부와 재력을 과시하며 남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이며 제 형제의 권세를 내세워 남에게 으스대고 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서 맹자는 자신의 조상인 맹헌자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맹헌자는 춘추시대 때 노나라의 재상이었다.
맹언자의 집안은 매우 부유했는데 병력을 수송하는 수레를 수백 대나 갖고 있을 정도였다. 맹언자에게는 5명의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중 2사람이 낙정구와 목중이다. 2사람은 모두 관직이 없었지만 어질고 지혜로운 현인이었다. 맹언자와 이들 사이의 우정은 매우 두터웠다. 맹언자는 낙정구와 목중을 대할 때 자신의 지위를 앞세우거나 그들의 신분을 따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맹언자는 상대방의 어질고 너그러운 행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맹자는 맹언자의 일화 외에도 2명의 군왕을 예로 들어 벗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설명했다. 전국시대 때 비국의 왕이었던 해공 역시 벗을 사귐에 있어 자신만의 원칙을 가진 인물이었다. 한나라의 왕이었던 만큼 해공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이 모였다. 해공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뚜렷했다. 해공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사를 스승으로 대하고 안반은 벗으로 대한다. 그리고 왕순과 장식은 나를 군주로 섬긴다. 해공은 자사는 나의 스승이고 안반은 나의 벗이며 왕순과 장식을 비롯한 사람들은 나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해공이 벗이라 인정한 안반은 현인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대국의 군왕 중에서도 해공과 비슷한 인물이 있었다. 맹자는 진나라의 왕이었던 평공의 일화를 또 예로 들었다. 평공에게는 해당이라는 벗이 있었다. 평공은 해당을 만나러 갔을 때 그가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먹으라고 하면 먹었다. 평공은 해당이 내어온 밥상이 변변치 않아도 아주 맛있게 먹었다. 평공이 해당 앞에서 이처럼 겸손하게 행동한 이유는 앞서 안반과 마찬가지로 해당이 당시 진나라에서 유명한 현인이었기 때문이다. 맹언자를 비롯해 해공과 평공이 진정한 벗을 사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벗을 사귈 때 상대의 신분과 지위를 따지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어질고 너그러운 행실만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질고 너그러운 행실을 벗을 사귀는 척도로 삼았다. 여기에 벗을 대할 때 나이, 신분, 집안의 배경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자신의 언행을 삼갔다. 그러니 진정한 벗을 사귀지 못할까 걱정할 일이 자연히 사라졌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와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매번 벗을 사귈 때 상대방의 권세와 재력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상대에게 보답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 결국 상대방 앞에서 자기를 낮추게 되고 심지어는 상대의 시중을 드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관계는 진정한 우정이라 볼 수 없다. 벗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란 상대의 지위와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비굴하거나 오만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벗이지 상대의 권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까울수록 빛을 발하는 예의 저력. 벗을 대할 때 언행에 거리낌이 없는 이들이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농촌에 있는 본가에 내려갔다가 고향 친구의 초대를 받았다고 예를 들어보자. 이들은 친구가 차린 밥상을 앞에 두고 구시렁대며 투정을 부린다. 음식 맛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먹을 게 별로 없다는 이유로 투정을 부리며 상대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설령 상대가 준비한 음식이 정말 형편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음식을 끝까지 맛있게 먹어야 한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예의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자세다. 친구를 위한 최고의 덕, 공경. 만장이 묻기를 교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감히 여쭙니다. 라고 하니 맹자가 답하길 공손함이다. 라고 했다. 맹자 만장하편.
중국 현대 작가 량 샤오성의 장편 소설 인간 세상에 나오는 광츠펜 마을의 6인방은 깊은 우정을 보이며 많은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가난한 시대를 살았던 그들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함께 시련과 고비를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간다. 우리가 그들의 우정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진실한 마음을 나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더는 그들처럼 진실한 우정을 나누기 어렵기 때문이다. 천금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벗은 찾기 어렵다. 라는 말이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시대에 만연해 있는 경쟁과 압박감, 그리고 사람을 사귈 때 갖는 태도 및 마음가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장과 그의 스승 맹자가 이 문제에 관해 나눈 대화를 살펴보자. 만장이 스승인 맹자에게 가르침을 구하며 물었다. 교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감히 여쭙습니다. 이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이어나갈 때 어떤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만장의 질문에 맹자는 단 2글자로 답했다. 공경이다. 이 말인즉슨 사람을 사귈 때 공경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공자 역시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군자가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실수가 없고 상대방을 공경하고 예를 갖추어 대하면 천하의 모든 이가 형제가 된다. 이 말은 군자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진지하게 임한다면 실수할 일이 생기지 않고 군자가 사람에 대한 공경과 예의를 지킨다면 세상 사람이 모두 군자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 사회를 보면 세상 사람을 모두 나의 형제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니와 상대에 대한 공경과 예의를 지키지 못해 타인과의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자와 맹자 모두 틀림없이 이런 결과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장과 맹자의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맹자가 만장에게 벗을 사귈 때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답을 주자 만장이 또 물었다. 사람들이 말하길 타인의 선물을 거듭 거절하는 것 또한 상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 하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이에 맹자가 답했다. 귀한 자가 내게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이 예의에 맞는지를 따진 뒤 받는다면 이는 자연히 상대를 공경하지 않는 행동이 되기에 거듭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만약 우더른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 때는 너무 많은 것을 헤아리지 말고 그냥 받아두어도 좋다. 이 점은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서도 해당한다. 한편 겉으로는 거절하지 않지만 속으로 거절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 그 마음 또한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다. 상대에게서 받는 선물 중에는 분명 떳떳하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제나라 환공이나 위나라 해왕이 주는 하사품이 그러했다. 이 두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가혹한 통치자였다. 한마디로 그들이 하사했던 금은 보화는 전부 백성을 착취하여 얻어낸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들 군왕이 하사품을 보냈을 때 다른 핑계를 내세워 받지 않는 것도 안 되는 것일까? 하지만 맹자는 이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 맹자가 말하길 상대가 이치에 맞게 교제를 청하고 예에 맞게 접근해 왔다면 공자께서도 받으셨다. 이 구절을 대략적으로 풀이하면 이렇다. 상대와의 왕래가 법도에 어긋남 없이 떳떳하고 상대가 예법과 예절에 맞게 선물을 주는 것이라면 공자였어도 그 선물을 받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타인이 선물을 건넬 때 나와 상대의 관계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이치나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받아도 좋다. 앞서 벗을 사귈 때는 공경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대부분은 공경이라 하면 가장 먼저 벗에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태도를 떠올린다. 하지만 그것은 공경의 일부일 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벗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관계에 거리를 두어도 정서적으로는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두루두루 어울리되 자신의 원칙은 잃지 않으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우 관계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다. 대부분 사람은 친구를 사귈 때 친구와 거리감 없이 친밀한 사이가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렇게 맺어진 우정은 대개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경우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가장 기본적인 경계까지 허물어져 갈등이 생기고 만다. 심지어는 사이가 틀어져 원수지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교우 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처신임을 유념하자. 오랜 우정을 만드는 적절한 거리의 저력.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 2마리가 추위를 녹이려고 서로에게 기댔다. 처음에는 너무 바짝부터 기대다 보니 서로의 몸에 난 가시가 상대를 찌르게 됐다. 하는 수 없이 두 고슴도치는 기대는 자세를 바꿔가며 적당한 거리를 벌렸다. 그렇게 하니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동시에 더는 서로를 찌르지 않게 되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든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에서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아울러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면 그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두터워질 것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